지금 수급기간도 3개월 내지 8개월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을 나가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선 전형 소요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우선 1단계로는 수급 대상 확대입니다. 60%. 2단계로 수급 기간 연장입니다. 수급 기간 연장은 2단계로 현재 실업자들의 평균 구직 기간이 5개월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단계로 조금 재정 여유가 생기면 2단계로 늦춰서 할 경우에 1단계 소요되는 예산이 약 7,2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용보험기금만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 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다섯 번째 브랜드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과의 상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고 상대 비율에 있어서 쭉 추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2000년 들어서 약간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3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08만 1,000원입니다. 2009년쯤 때 최저임금이 지금 시급이 4,000원, 2009년 기준 주 40시간 일할 때 월액으로 환산하면 83만 6,000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비 고시의 최저생계비의 한 77% 정도 되기 해당합니다. 사실상 최소 수준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과제는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자. 아까 3인 가족,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가 3.4명인 경우에 3인 가족으로 2009년 기준 108만 1,000원입니다. 이건 인상해 나가자. 두 번째는 이제 아르바이트, 알바 등의 취약근로층 이런 사람이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사회적 캠페인 전개하죠.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200만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또 받도록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해주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EITC 근로소득보전제도와 연결해서 최저임금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EITC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지대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EITC에도 자영업자도 포함되도록 EITC 법을 또 개정해 나가는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조달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임금이 적용되도록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 정부 부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브랜드는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2,300시간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약 540시간 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2,000시간 정도로 단축을 해서 가족 친화적인 여가 생활을 보내고 또 출산율 문제라든지 재해율을 낮춰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문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제나 기간제나 파견 근로와 더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 지금 노동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 100만 명 정도의 현재 특고 형태,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특수 형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취임에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런 특고 형태의 종사자인 것을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메뉴콘 운전사,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도의 조치를 정비해서 이들이 근로조건과 사회권에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외 택배라든지 대리운전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의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런 보호를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형태로는 마지막 브랜드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 유연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바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3대 축이 있어야 유연 안전성 모델이 강합니다. 유연성, 안전성, 그 다음에 자생력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요, 유연 안전성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 근로자들이 왜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실직하는 동안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주고 또 실직 기간 동안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경우는 실직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자의 자생 능력 그것이 유연 안전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은 우선 직업훈련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의 40%까지 확대해야겠다. 실업자 훈련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성인의 직업훈련 참가율이 14%가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37%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야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현재 2009년 기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1조 7천억이 됩니다. 근데 2015년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해 나갈 때 2015년에 가면 연간 한 5조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바로 5조가 소요되는 거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가겠다 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고용 모형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직업훈련이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인 게 가장 큰 문제. 고용 모형 가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 기금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브랜드를 노동 분야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